예고한 대로 미래산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2%, 영업이익은 6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틱 회계 개념을 추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분식회계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빠서 의도성이 있는지 비의도성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 화장을 했다는 개념으로 코스메틱 회계 개념으로 좀 말을 붙여봤습니다. 하단에 남아 있는 대로 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2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7.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크게 증가한 게 없습니다. 증가 없이 그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매출 원가가 증가 없이 상당히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 원가 회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원가 회계에서는 그 재고 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은 노력을 안 해도 그 미리 미래 이익을 앞에 가져다가 현재 가지고 와서 이익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매출 총액이 55%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되고 판매 관리비를 60% 올렸다 하더라도 금액상으로는 영업이익이 49.3%로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럼 미래산업은 칩 마운터 및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루프트 회계로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뭐 이게 매출이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가 감소할 수 있느냐? 매출에 비례하는 게 매출 재료비인데 요게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루프트 입장에서는 스루프트 재고, 환산 재고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5% 증가니까 그 매출 증가보다 뭐 적게 증가했으니까 요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스루프트 입장에서는 그런 거게 되겠고요. 스루프트 금액상으로는 63.5%가 증가했고 스루프트율은 무려 17.4%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62.1%, 그러니까 스루프트율 상승과 유사하게 했지만 약간 좀 적게 증가해가지고 그 TOE 생산성이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억 4,3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1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프트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위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WCAI 회전율 하락과 스루프트율 상승 역방향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분석 경험상 그동안에 이런 그 가정을 세우게 됐는데 회사가 그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재료 가격이 소폭 상승만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수주 판매 가격은 그 비공개고요. 평균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고 버퍼가 요 밑에 쭉 그 계속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 미래 산업의 경우에는 이 버퍼가 100%가 된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보다 많은 거죠. 그 거의 뭐 동일하게 있다는 얘기는 악성 재고가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좋은 그 점잖은 표현으로는 운유 재고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잠자는 재고. 그러니까 돈이 이 말하자면은 썩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그 부품들을 그 얘기를 했는데, 평균, 단순 평균을 내보면 2.3%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스루프상으로 매출 재료비가 그 마이너스로 된 거하고는 또 좀 모순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재고 자산을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은 이렇게 했는데, 이 기업이 그렇습니다. 매출 원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원재료도 증가하니까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 해도 이것을 이 분식회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 미래 산업을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조금 확실하게 확언식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전체 재고 자산을 그 기준으로 가고 있는 데는 의도성인 그 분식회계 의도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 전체 재고자산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매출원가 재료비가 19%가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가공비가 금액상으로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로도 16%나 크게 증가했는데, 이 제조업에서 가공 비율이 일시에 이렇게 16%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공정 변화가 특별히 그 자동화가 아니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건데, 자동화도 아니고 내려가면 몰라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 하는 것은 그 손익 계산서 나온 거하고는 또 좀 일치하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B의 표기가 사용이면 A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어야 하나, 이렇게 그 사용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WCI 되는데, 실제로는 전체 재고자산의 범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원가를 낮춰 영업이익이 더 나오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가공 비율의 16% 높은 상승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삼찬 추론 및 입증 성격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 이 하락이란, 이건 좀 제가 좀 말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모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순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죠. 여러 회사들 하고 그러니까 저도 깜빡깜빡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사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큰 변화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갖고 넘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역방향일 때 분식회계는 개연성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제품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순치가 아니고 역치로 데이터 확인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순치로 데이터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데이터 확인에 이게 판매 가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가정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일이 현실적으로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능하니까 운영 비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다음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스루풋에서 매출 재료비의 이 원재료가 올랐냐 내렸냐, 이 제품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이런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순리가 있다,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운영 비용도 한번 손을 대보자. 그래서 이 미래 산업인 경우에는 대손상반기를 크게 발생시켜서 가공비가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16% 가공비가 뛴 게
뭔가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된 거를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그런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Q 이 총 제조 비용,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 이 검증 차이, 이런 것은 다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일치한다고 이 투명 회계냐 그러면은 옛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면은 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조금 분석을 뭐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뭐 제 개인적으로 방송은 늦게 했지만 이제 블로그 성격으로는 꽤 한 몇 년 했죠. 계속 저도 그 분석 내용을 좀 진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위하여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도 분식 코스메틱 회계로 인식하기로 한다라고 오늘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식이라는 말을 회계하는 사람들이 매우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화장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스메틱 했다, 코스메틱 회계 아니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45억 원대가 지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25%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6만 증가가 했어요. 뭐 어쨌든 이 직원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이 3,800만 원인데 연말까지 한 4,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연말에 보너스가 나가면 5천이 좀 되기를 희망해요. 그리고 외주 처리하는 게 그래도 있는데 12.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주 비용은 올려주고 그 직원들 월급은 7.9%뿐이 안 올리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외주비란 게 대부분 인건비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 비용이 이번에 크게 증가한 것은 거의 17억 원이 대손 상각을 17억 원을 했어요. 뭐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됐을 때는 이제 환입을 잡아서 운영 비용이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매출을 일으켰는데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대손 상각을 처리해 버리거든요. 운영 비용을 올렸다 그러면 총 제조 비용도 증가하고, 결국은 뭐 비용 증가는 결국은 이익의 감소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뭐 있었다고 보지만은 좀 이게 그래서 운영 비용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아까 어떤 위에서 재료비 쪽에서 원재료가 인상이 됐느냐 이가 됐느냐 하는 데에서도 영향을 비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왜 대손상각까지 됐을까 그러면은 수금이 1.7회전으로 내려갔어요. 9개월에 1.7회전 한다 그러면은 수금 실적이 매우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납품을 받는 매입 채무 속도는 더 빨라졌거든요. 물건을 뭐 싸게 사기 위해서라도 좀 돈을 빨리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미래산업 3분기 결산 실적은 대손상각비를 너무 많이 처리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공시 매출원가는 255억인데 이게 이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 기초 기말 재고를 WCAI로 해서 할 때는 매출원가가 303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은 매출원가를 줄여 가지고 매출 이익이 더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또 조정 작업을 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액이 48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매출액이 뭐 한 400억 되는 데서 이
매출원가 차이가 48억이면 10% 이상이 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차이 가지고 계획을 아무리 잘해본들 분명히 오차가 있을 거고요. 이 경우 그 재고가 3분기까지 13%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 증가하는 경우에 그 매출원가가 또 381억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그 산출이 되는 겁니다. 매출의 증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총 제조 비용보다 이 매출원가가 내려가는 성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이거를 하나의 그 단품 납품 거래라고 그런다면은 6천만 원짜리 이 반도체 장비를 판다 그러면은 재고가 13% 증가할 경우에 예상은 한 94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해서 6천억에 아니 6천만 원에 어떤 그 반도체 장비 하나를 팔았다고 그런다면은 이대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런데 재고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그 540만 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협약의 근본적인 그 문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큰 흐름은 매출원가 산식은 이젠 진리가 아니고 약발이 떨어졌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3분기까지 전망을 했을 때 이 스루프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5,300만 원이면 충분히 그래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 납품 계약 6천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해도 충분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루프 회계식으로 사고 방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그래가지고 매출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수량을 더 좀 경쟁 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이 사고 방식을 스루프 관점으로 사고 방식을 해서 이렇게 그 판매 가격을 좀 낮은 가격으로도 판매해도 충분히 이익이 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고 회전율을 1.9회전, 1년에 1.9회전 한다 그러면 뭐 사실 매우 느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 증본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634억 원으로 크게 올릴 수 있고 이 경우에 이건 뭐 100만 원 단위로 제가 다시 환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148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아니면은 재고만 줄인다 그러면 외형은 변동 없이 그러면은 그래도 그 계약했을 당시에 한 85억 원 그래서 148억 원과 85억 원 사이인 한 64억 원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는 56%분이 그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미래 가치는 뭐 상승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광림 한 며칠 전에 광림을 했었는데 광림이 10.88 지분으로서 이것도 최대 주주입니다. 이 기업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쌍방울이 주로 그 코스닥 여기 이 기업은 그 코스피인지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최대 지주의 지분율이 좀 적은데 이런 데 가지고 조그만 돈으로 기업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 목적인 게 전국적으로 수급해서 다 올라가면은 쌍방울 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주 사업은 각 그 회사들을 팔고 사고 하는 그 업종에서 뭐 이익을 낸다기보다도 기업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 차익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만 머리를 돌리는 그런 것이 쌍방울 그룹이 된 것 같다. 물론 100%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한 6개 회사하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까지 하니까 한 7개 회사 쌍방울 그룹을 좀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다. 뭐 이런데 주식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봅니다. 뭐 저 같은 소심증 환자는 이런 기업은 절대 이런 기업들에는 절대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뭐 하나 누가 물어보면은 뭐 그게 이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제 누구한테 권고할 수는 없는 거고 저 같으면은 이제 그 소심증 때문에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외국인 지분율들이 거의 55% 이하고요. 거의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거들떠보지 않는 데는 안 거들떠보는 게 더 모르면은 그냥 거기 외국인 투자하는 그 지분율이 5% 이상 되는데 더 높으면 한 10% 이상 되는데 그나마 그런 데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예측까지 해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